자, 논술 10번째 시간입니다. 경희대 논술, 지난번에 9번째가 이제 2018년 경희대 1번 했고, 오늘 2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독해, 비교. 그러니까 비교는 뭐냐면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인데, 자, 오늘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문제 2번.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자, 지난번에 나왔죠? 자, 문제 분석. 문제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시오. 상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요거의 관점에서 요걸 평가하는 거니까 뭐죠? 비교되죠. 그래서 이거예요. 긍정이니 부정이니. 자, 그래서 평가는 이 바의 관점을 긍정이냐 부정이냐. 예. 긍정 부정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문제 전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가 뭔지, 바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크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거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바 봅시다. 바. 인공지능이 발달해. 바본부터 보겠습니다. 바의 내용이 뭔지. 자, 인공지능이 발달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역사적 기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니까 이제 AI 요즘 뭐 구글에서 AI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인간에게 부정이냐 긍정이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인공지능의 지금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존재가 되어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인 인간을 지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러니까 우려를 표현한다니까 뭐 여러분 있으면 물질적으로 우려는 걱정이죠. 그러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슈퍼 비즈니스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든다. 이거 우려할 거 아니다. 이건 기회다. 기회 동그라미. 우려가 아니라 기회다 이 얘기죠. 자, 기회로 만들고자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사물 인터넷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적 디지털 휴머니즘을 상징하지만, 자, 이 사물들과 그들의 인공지능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자, 인간의 존엄성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이 얘기죠. 뒤에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를 평가하면서 인공지능과 알파고 알죠? 이세돌인가 그 바둑하는 분하고 이제 해갖고 알파고가 한 번 졌고 이세돌이 아주 이렇게 인간만 할 수 있는 허를 찌른 거죠. 그거 외에는 알파고는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해서는 이겼다는 거죠. 알파고의 승리를 평가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구도를 묘사하는 글들을 봤다. 그 내용이 재미있긴 하지만 현실적이진 않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극복해야 할 미래의 도전이 아니라 줄쳐볼까 인간이 사용하고 협업해야 할 현실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알파고나 이거는 뭐예요? 같이 협력해서 협업하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이고,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의 승리이다. 구글은 알파고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인공지능이 미래의 전 사회 영역에 광범위히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인공지능과 플러스 인간이 뭐 해야 된다? 예, 협업해야 된다. 협업. 그러니까 뭐죠? 미래 전망을 밝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인공지능, 사물, 로봇 함께 새로운 관계로 바라는 새로운 시각, 그죠? 협업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죠. 누군가를 지배하고 피지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알파고 사건 계획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에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죠. 그래서 뭐예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인간과 편하게 공존하는 공존 공생. 다른 말로 협업, 공존, 공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공존, 공생.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 공존, 공생. 이것이 바로 이 바의 관점이다. 정리되죠? 자, 그래서 공생으로서 디지털 휴머니즘을 구현하고 인간의 전업성을 강화시킬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지털 휴머니즘. 그래서 디지털 휴머니즘. 새로운 휴머니즘. 함께하는 휴머니즘. 그죠? 디지털 휴머니즘, 그 다음에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강화. 로봇으로 인해서 더 인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얘기가 바로 이제 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부터 그러면 다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컵 먹고. 지금 이것도 뭐죠? 이것도 우리 협업이잖아요, 그죠? 논술 공부를 유튜브라고 하는 기계와 인간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내용이죠. 잘 안 닦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답은 골렘의 도시 프라하에서 활동한 소설가 카렐 차베크는 1920년 로썸의 만능 로봇이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로봇은 체코어로 강제 노동, 노예를 뜻하는 로보타에서 왔다. 로봇이라는 말이 뭐냐면 강제 노역 이런 뜻이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답은, 자, 로봇의 정의는 뭐다? 로봇의 정의는 강제 노동, 노예 또는 강제 노동이다. 강제 노동 이런 뜻이래요. 이 희곡에서 로봇들은 로썸의 공장에서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고안됐는데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정복한다. 이들이 인간을 정복한다. 그런가 하면 영화 메트로폴리스에 등장하는 기계 인간은 인간과 기계 근본적 차이를 묻는다. 기계 같은 삶을 사는 인간과 인간 같은 생각을 가진 기계, 누가 더 불쌍한 것일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기계로 다시 한번 수만 번 더 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 보치오니 같은 미래파학가들은 인간보다 기계, 사랑보다 속도를 선호했다. 물질과 자동차, 엔진, 촌스럽고 유치한 시시콜콜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잊어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던해야 한다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두렵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미래 기계가 나약한 인간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인간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할 기계들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인간은 기계를 지배할 자격이 있을까?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기계는 지능을 가지는 순간 인간을 공격하고 멸종시키려고 달려든다. 운 좋아봐야 컴퓨터에 연결돼 인간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꿈을 꾸며 살게 한다. 그래서 일가 세계적 로봇공학자 모라베츠는 주장한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듯 인간보다 우월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기계들이 선심 베푼다면 우리는 애완동물 정도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거의 반대 개념이죠. 부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로봇의 오원이 강제 노동이라고 했죠. 노예라고 했죠. 인간을 위해 고안된 노예가 오히려 인간을 정복한다는 거죠. 기계가 인간을 정복할 것이다. 그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로봇의 노예. 그래서 인간을 정복하고, 인간이 뭐가 된다?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죠? 우리가 동물을 정복했듯이. 그죠?
인간의 로봇으로 인해 삶이 훨씬 더 편해져지면 역설적으로 사랑과 인간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뭐죠? 인간미, 사랑과 인간이 가진 감정, 사랑, 인간미 소멸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뭘 예상할 수 있죠? 바를 봤을 때 디지털 휴머니즘과 반대되는 비인간적 미래, 그죠? 비인간적 미래. 그래서 요거는 부정은 빨간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틀리죠? 비인간적 미래를 예견한다. 그래서 뭐요?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부정적으로, 다는 그대로 쓰면 되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에 비해서, 바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봅시다. 라 말을 많이 하니까 밑하네요. 자, 라. 그 다음에 봅시다. 고용의 미래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때 사람만 담당할 수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나치게 많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남의 일을 지금도 남는 일이 적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인데 기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과 기계 중 누가 특정 직업에서 우위를 보이느냐 하는 질문에만 주목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 산출량과 수행해야 할 작업량이 늘릴지, 그리고 라 맞죠? 예. 그리고 새로 나타난 작업의 본질상 사람의 우위를 유지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과거에 맡았던 직업 중 일부는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데서 이들은 비관주의자는 옳다. 하지만 수행할 작업이 새로 생길 것이고 새로 생긴 작업에서 인간이 여전히 우위를 지닐 수 있으며 정말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에 새로 생기는 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데 이들은 비관주의자의 틀렸다. 자, 뭐냐면 고용의 미래. 자, 직업이죠. 고용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본다?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다. 무슨 얘기냐? 기계와 인간이 그러면 산출량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늘어나는 만큼 뭐예요? 사람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고용의 미래를 비관적인 미래를 비판하니까 뭐야? 긍정하고 있죠. 비관적인 미래가 아니라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낙관주의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들은 비관주의자들의 노동 총량의 오류. 그러니까 노동 총량은 뭐냐면 노동의 양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기계와 인간이 나눴으면 기계가 더 많으면 인간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오류의 근거를 두어 주장한다. 노동 총량의 오류란, 자, 노동 총량의 오류 이런 용어. 자, 노동 총량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개수는 고정되고 있고 주어진 노동 총량을 사람에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경제학의 용어이다. 그죠? 이건 뭐냐면 제한됐다는 거죠. 일의 제한. 그래서 이거를 기계와 인간이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면 어차피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비판이죠. 이 비판. 그러니까 비판론자들의 이야기가 이게 오류다. 왜 그러냐? 낙관주의자의 생각으로 그것이 틀렸다 주장한다. 새로운 기술 생산성이 높다면 산출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죠? 새로운 기술 생산성이 높으면 산출량도 는다는 거예요. 산출량도 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래서 산출량이 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 일 역시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사람이 할 작업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 총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합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수는 시간이 흐르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노동 고용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다. 그래서 바와도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다 이제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관주의적 시각은 바가 긍정하는 시각이죠. 자, 그 다음에 마버는 보니까 우화인데 오스카 와일드의 그 우화 저만 알던 거인이라고 하는 우화인데 우화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가서 놀곤 했다. 그것은 부드러운 풀밭이 있고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풀밭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별떨기처럼 펴 있었다. 20그루나 되는 복숭아 나무들도 있어서 봄이면 분홍빛, 진주빛이 여린 꽃들을 피웠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나무에는 새들이 찾아와 어여쁘게 지저귀었고 아이들은 이 땅 없이 놀던 것도 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있으니 전부 행복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치곤 했다.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다. 이제 집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는 코널에 사는 친구 식인기, 이 사람을 잡으면 아주 나쁜 친구랑 놀았군요. 식인기를 방문해 7년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었다. 7년이 지나자 그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서 더는 할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던 것이다. 돌아보니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여기서 뭐들 하는 거냐? 그는 아주 퉁명스럽게 고함을 질렀고 아이들은 달아나 버렸다. 내 정원은 내 정원이야. 가라 애들은 가. 나 혼자 놀 거야. 이런 아주 욕심쟁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닌가. 나 말고 아무도 여기서 놀 수 없게 하겠어. 그래서 그는 정원은 둘레에 높은 담장을 세웠고 경고문을 써붙였다. 무단 침입 엄금. 그는 오직 저만 아는 거인이었다. 아주 욕심쟁이 거인이네요. 가엾은 아이들은 이제 놀 곳이 없었다. 길거리에도 놀아보았지만 길은 먼지투성이인데다가 딱딱한 돌멩이들이 많아서 별로 좋지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높다란 담장 중에 서성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 안에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봄이 왔다. 온 나라에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작은 새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아이들이 없었으므로 새들은 노래하러 오지 않았다. 나무들은 꽃 피우기를 잊어버렸다. 한 번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풀밭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경고문을 보고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나머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신이 난 것은 눈과 소리였다. 봄은 이 정원을 잊어버렸어. 이제는 우린 1년 내내 여기서 살 수 있어. 그 정원은 1년 내내 겨울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성을 질렀다. 눈은 크고 하얀 외투로 풀밭을 덮어버렸고 이건 뭐죠? 겨울공주? 얼음공주? 생각나네요. 소리는 나무들은 은빛으로 칠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지내자고 북풍을 초대했다. 봄은 결코 오지 않았고 여름도 마찬가지다. 가을은 모든 정원에 황금빛 열매 가져다 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완전 대조적이죠. 그래서 정원이라는 장소를 둘러싼 거인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화죠. 거인은 거대한 산업사회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기계화죠. 인공지능, 독점 자본주의.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은 공존, 사랑, 배려, 이런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존과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공존, 사랑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공존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는 거인, 인공지능, 기계와 고도한 산업사회, 아이들, 인간, 공존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우화가 보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바가 얘기하는 것은 뭐죠? 공존해야 돼, 공존. 그래서 이 바와 이 마는 서로
반대죠. 그래서 여기는 뭐지?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와 자본, 인간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바와 연결시켰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부정, 긍정, 부정. 그죠? 그래서 주제가 뭐였어요? 협업하고 공존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하는 것은 라뿐이고 다와 마는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오늘 경희대학교 거 3개 했나요? 3개? 2개 했군요. 한번 정리해 봤는데 대학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을 잘 훈련하고 논술은 어쩌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논술을 못해요 그러는데 논술은 훈련입니다. 독해하는 훈련, 그죠? 독해하는 훈련, 글 쓰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서로 비교 대전하는 훈련. 이 훈련만 여러분 잘 쌓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부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봄이 오네요. 봄이 오면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코로나지만 봄꽃놀이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올 수능에 또 논술에 좋은 여름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